이슈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오늘은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은 참 힘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루 급락을 한번 딱 보여주고 바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 자금 흐름이 또 어떻게 움직이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이 활발히 좀 유입이 되고 있나요, 지금? 네, 11월 달만 하더라도 전 세계 투신 펀드 쪽으로 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무려 두 달 연속 1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식형 펀드로의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무려 35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요. 작년 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자금 유입입니다. 이 중에서도 선진국은 257억 달러, 신흥국은 92억 달러로 지난달 순유출에서 순이율로 바뀌었고요. 그 와중에 전 세계 투자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135억 달러, 북미는 106억 달러 순이익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를 제외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12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뭐 세계 경기도 좋고요. 또 신흥국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흥국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따라서는 뭐 단기적으로 주식형 펀드 쪽에 자금 유출이 크게 줄기도 하겠지만 전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유입이 되는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세계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지금 낙관론이 좀 나오잖아요. 미국 비롯해서 뭐 세계 경기가 바닥쳤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세계 경기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하는 게 바로 글로벌 제조업 PMI인데요. 10월 달보다 11월 달이 0.5포인트 개선된 50.3으로 뭐 경기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50선을 7개월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을 보여주는 구성 지표죠. 그중에서도 생산이나 신규 수주, 고용은 모두 50선을 회복했고요. 구매품 재고라든지 신규 수출 수주도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국가별로 보더라도요. 미국, 중국, 유럽권, 일본이 모두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IT 경기 동향의 흐름을 잘 읽어줄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5G와 관련된 수요 확대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IT 제품들의 수요를 계속 부추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재고 조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 활동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신규 수주라든지 재고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지금 미국인데요. 자동차 판매도 하락이고요.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낮아지면서 주택 시장의 회복세도 무척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흐름이 세계 증시에도 아무래도 글로벌 제조업 PMI와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 세계 증시도 회복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뭐 조정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게 하루 만에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은 뭐 조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지금 국면이 좀 해소가 된 건가요? 네, 뭐 ISM 뭐 제조업 지표가 조금 예상보다 안 좋았고 또 미중 무역 협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12월 15일 날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4차 관세 부과라는 악재가 있는데요. 하지만 연말 휴가 시즌을 앞두고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매도 타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12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좀 불규칙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은데요. ISM 제조 지수 같은 경우는 악화되지만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에는 조사 샘플 수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월별 지수 등락폭이 마켓 제조 PMI보다도 상당히 등락폭이 큰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이 때문에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 지수 가지고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 전환점을 찾는데 유용한 것은 여전히 마켓 제조 PMI가 더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계 경제도 바닥을 친 상태고요.
경기 회복의 방향성, 강도를 알려주는 세계 반도체 판매 금액도 이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면서 계속 회복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세계 경기 회복 그리고 주가도 상향 트렌드를 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았었는데 이게 최근에 모 언론에서 한 평론가도 이번 중국의 그 부도설이나 중국의 어려움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게 부도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소위 말하는 지라시로 이게 소문일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로 지금 중국이 좀 어려워졌다는 것에 대한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지금 부도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국영 기업들의 부도가 계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지방은행에서는 현금 인출 사태, 뱅크런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형 은행들마저도 외화 송금 중단 때문에 이런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의 그 신용도를 볼 수 있는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을 보면은 오늘 그 2시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6bp 정도 됩니다. 일본, 캐나다, 스페인, 영국과 같은 20bp대로 안정이 돼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40과 39로 오르내리는 아주 노란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수준은 인도의 71bp, 터키의 311bp보다는 낮기 때문에 실제 국가 부도나 대규모 금융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요. 하지만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현재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홍콩과 불안 심리 그리고 무역 합의가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 미중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많은 그 중소기업들을 넘어서 대규모 기업들의 부도가 난다면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수준만 놓고 본다면 부도나 그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상으로는 그렇게 뭐 부도 위기까지는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 요인들 안 좋은 악재들인데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 경기도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이 30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걷는 것은 과거 같았으면은 이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나서서 수요와 공급을 한꺼번에 창출시켜주면서 경기를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중국은 공급 측면의 5대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중중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거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대 개혁 조치라는 것은 과잉 생산 시설, 과잉 투자를 제거시키고요. 금융 불안 해소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 절감, 약자 구제가 중심 추진이다 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규모 재정 출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방만한 경영을 보인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서도 구제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의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의 철수 그리고 중국 기업들마저도 미련을 두지 않고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지표는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소지가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난리잖아요. 보니까 뭐 지금 지방으로까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일주일 사이에 뭐 몇천만 원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중국은 부동산 침체 소식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가계대출 영향이 아닌가라고 얘기 나오고 그 버블 꺼지면 우리나라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국 쪽은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네, 중국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워낙 그 중국 개인들, 부자들 사이에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욕망에 눈이 먼 그 투자 자금들이 계속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현재 빈집이 6,50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공실률이 무시 24%입니다. 우리나라가 7%인 점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주택 버블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에 달하는데요. 기업 부채 비율이 165%인 점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가계 대출이 전체 규모는 7,900조 원 정도 되고요. 이 중에 부동산 담보 대출이 무려 4,257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가계 대출의 60% 가까이가 그
묶여 있기 때문에 가계 부분 중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가계 파산,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이 점을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외부적 요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역 전쟁입니까? 뭡니까?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파동이 계속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을 주고 있나요? 네, 1단계 무역 합의 조치가 연내 타결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장기화되는 상황인데요.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공장을 두고서 운영할수록 계속 손해보는 장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의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도 있고요. 자국 기업 보호주의 정책, 그리고 기술 이전 강요,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고 있고요. 인건비 상승, 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관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공 무역 기준으로서 매력이 좀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손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외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하나둘 손쉽게 뺏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외자의 그 유통 기업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IT, 자동차 공장까지도 중국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속도들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중국을 떠난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떠났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게 떠남으로 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클 텐데 어떤 부분이 좀 영향이 옵니까? 네, 지난 6월 말 세계 최대 유통업체라고 할 수 있는 까르푸가 중국 철수를 시작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 휴대전화,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를 해외로 이전하기로 했고요. 닌텐도, 또 컴퓨터 생산 기업인 휘려패커드라든지 대리, 노트북과 관련해서 30%를 해외로 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50개 글로벌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들이 뚜렷한데요. 이외에도 오라클과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 또 패션, ICT, 자동차 기업들이 계속 중국을 철수하면서 문제는 세계 공급망 자체가 중국을 중심에서 운영이 되었던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남아서 그 생산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공동화 현상이 중국 제조 2025라든지 반도체 굴기에도 차질을 빚어질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49년까지 세계 최강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꿈도 이제는 수정이 해야만 되는 상황까지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실 뭐 합의에 근접했다 그래도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 추가 규제 검토하고 있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데 약간 양면 전술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제재 딱 1년이 넘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들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을 3억 대 팔아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서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만의 폭스콘에 대해서도 화웨이 스마트폰을 애플처럼 OEM 방식으로 5천만 대를 생산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또한 핵심 부품이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OS라든지 반도체, 음향 앰프 같은 경우는 미국 제품을 써야 되는데 이들 미국 공급업체에게 부품을 계속 내가 살 테니까 해외에 나와서 생산해달라고 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은 미국 당국의 관할권 바뀌기 때문에 금수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하는 것 자체도 미국 법률 위반이라고 기업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엔티티 목록의 보안 제품 수출이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 부품의 25% 그리고 중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제를 썼을 경우에는 수출 대상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해서 더 강화시킨 반화웨이 동맹 전선을 구축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지금 뭐 수출 규제 강화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이게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때요, 이 부분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전방위적인 중국 기업 압력
개혁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현재는 국방권한법 있지만 앞으로는 수출관리개혁법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법을 통해서요. 27개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이것뿐만 아니라 비공개 기술 정보까지도 중국의 접근을 아예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과거 냉전 시절의 코콤이라고 해서 공산권 수출 통제를 21세기형 버전으로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첨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들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지금 막고 있고요. 또한 그 화웨이의 5G 장비 수입도 중단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미국이 경제 제재, 무역, 금융, 외환 같은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화웨이와 관련된 통신 장비를 수입했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 중국이 지금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기 때문이다.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이 부도가 아니더라도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GDP 대비 10%가 넘습니다. 중국이 제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몸살을 앓는 경제 구조인데요. 한국은행이 노력을 해서 중국 경제 침체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수출 감소는 거기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가는 그 중국 경제의 상관관계가 0.5 정도 되고요. 환율도 상관관계가 0.8, 거의 동행하다시피 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가나 환율도 변동성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또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수출 부진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도 그 말로만 듣던 디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이 GDP 성장률이 앞으로 1%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행이라든지 세계 유수 경제 예측 기관들이 예측한 2% 초반에 내년도 성장 목표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형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대비가 지금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아시아 금융센터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화 시위로 인해서 동북아의 국제 질서가 바뀔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홍콩 달러, 위안화, 중국 증시도 크게 요동치는 차이나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말처럼 그 봄철에 살얼음을 걷듯이 아주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빨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상관왕이 모여서 전략적 소통 방법을 찾는 방법, 그리고 기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자산 투자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분산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